내 이름은 미야노 마사루. 이 세상은 지옥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줄곧 지옥 속을 헤매고 있다. 2년하고도 조금 전 나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저게 웬 소란이지? 그날은 늘 그랬듯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노상에 접근 금지 테이프가 쳐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나요? 주택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까지 저랑 같이 가시죠. 경찰도 많았고 방송국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집에 있을 아내와 두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불안감을 느끼며 집에 도착한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이게 대체... 접근 금지 테이프가 출입구를 막듯이 쳐 있었고 그 주변을 경찰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넋을 잃고 집을 올려보고 있는 내게 경찰이 말을 걸어왔다. 이 집주인 되십니까? 그런데요? 안전 확인을 위해 서로 가셔야 합니다. 안전 확인? 그걸 왜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내분과 자녀분들께서 현재 심정지 상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입니다. 재차 물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아내의 친척들이 찾아왔다. 형부, 정신 차리세요. 페루인인지 뭔지 절대 가만 안 둬! 사형시켜야 돼! 친척들에게 보도 내용을 듣고 나서야 가족이 살인사건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 후 경찰 하나가 날 별관으로 안내하더니 이런 질문을 던졌다. 미야노 씨, 가족분들 사진을 볼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형사가 내민 사진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을 감은 아내와 아이가 찍혀 있었지만 그걸 보고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가족들을 실제로 보게 된 건 부검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타카코, 에미, 미오. 대체 왜 이런 일이? 죽은 아내와 딸들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처음으로 가족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가족들의 장례 절차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진행됐지만 전혀 기억이 없다. 지금 이렇게 안아보는 게 마지막이라니. 우리 딸 다시 돌아와줘. 딸이 관에 들어갈 때 시간이 아예 멈춰버렸으면 했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건 후 본가로 돌아가 살기 시작했다. 손녀를 잃은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도 있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리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가족들이 없는 그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그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미야노 씨, 괜찮으세요? 저녁만 되면 가족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통이나 헛구역질에 시달렸다. 회사가 사정을 봐준 덕에 장기 요양으로 처리돼서 자리는 보존할 수 있었다. 요즘 뭐가 가장 힘드세요? 가족들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든데 근데도 계속 떠올라요.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차라리 나도 죽어서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 내가 삶을 계속 붙들 수 있도록 해준 건 범인에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일념이었다. 그놈을 촉치기 위해서는 사건을 알아야 해! 이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사건이나 범인의 정보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범인인 나카타 루데나 바이런 조나단은 일본으로 돈을 벌러온 페루인이었다. 사건 당일 범인은 민가 구역에 침입한 죄로 쿠마가야 경찰서에 이미 동행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현관으로 나간 범인은 소지품을 모두 경찰서에 두고 도주했고 거기 안 서! 경찰의 추적에서 벗어나 자취를 감췄다. 그 후 바이런은 쿠마가야시에 사는 5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그들을 살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내에서 혼자 사는 80대 여성 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했다. 돈 없어? 죽어! 그런 다음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 우리 가족에게 손을 댔고
그러다 경찰에게 발각된 범인은 에이! 우리 집 2층에서 뛰어내려 머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요양 중이다. 거기까지 조사하고 나니 경찰을 향한 불신감이 깊어졌다. 피해자는 지옥 속에 사는데 세금으로 살인자를 치료해? 이게 나라냐? 사건 발생 2년 후 회복된 범인을 겨우겨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시작이군. 여보, 에미, 미호, 지켜봐줘. 반드시 사형 판결을 따내겠다고 가족들에게 굳게 맹세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를 봤을 때 끓어오르는 사리로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형부, 진정하세요. 아, 그래야지. 미안. 처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진작에 달려들었을 것이다. 피고의 태도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품을 하거나 나를 째려보는 등 반성의 기미라곤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인 미야노 씨. 네. 드디어 이 순간이 찾아왔다. 가족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 머릿속을 연신 휘저었던 의문이 드디어 밝혀질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피고는 마치 날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때 왜 저희 집을 노렸던 겁니까? 왜 그랬냐고? 글쎄. 그래, 왜 제 가족들을 죽인 거냐고요? 왜 그랬더라? 끝까지 피고는 얼버무리기만 할 뿐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사가 내린 판결은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해냈다고 다들 보고 있지?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제야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져 무기징역이 된 것이다. 피고는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책임 능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1심의 판결은 부적절합니다. 거기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고 기각된 탓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살고 있다. 사형 판결, 그것만을 위해 지금껏 노력했는데 모든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보, 얘들아, 다 내 잘못이야. 가해자의 권리는 철저히 지키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다니, 재판과 사법부는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